이번 시간에는 그 2015년 이외의 생산자동화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밀링 주축의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환해서 가공물 안찌름의 키움을 가공할 수 있는 부속 장치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 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축에 연결돼서 같이 동력 전달을 해주는 그런 체결 요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키인데요. 이 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키움을 가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 보기에 슬로팅 장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슬로팅 장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수평 그리고 만능 밀링 머신에서 이 수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슬로터 작업이죠. 슬로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속 장치가 되겠고요. 이렇게 주축이 있으면 이렇게 90도로 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키움이나 스플라인 등을 가공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키움이나 스플라인. 이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키움 중에서 가장 동력 전달력이 가장 큰 그 키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을 가공한다고 했으므로 답은 슬로팅 장치가 되겠고요. 이 나머지 그 레크 절삭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능 밀링 머신의 컬럼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레크 기어를 이제 그 만들 때 사용하는 부속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크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그 작은 기어인 그 피니언과 이렇게 결합해서 이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준다든지,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사용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밀링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 수평 그리고 만능 밀링 장치에서 수직 밀링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수직 밀링 장치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평 이제 밀링 장치를 별로 안 쓰겠죠. 그래서 수직 밀링 장치가 거의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직 밀링 머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움을 가공할 수 있는 부속 장치, 슬로팅 장치가 되겠고요. 2번 보시겠습니다. 브로칭 가공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 브로칭 작업이라고 하면 브로치라는 여러 개의 절삭날이 있는 그런 그 공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브로치라는 것인데요. 이 브로치는 이렇게 그림과 같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절삭날에 의한 가공법입니다. 여러 개. 그리고 이렇게 절삭날이 많게 되면 소량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브로치라는 가공 공구를 가지고 굉장히 대량 주문 생산에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또 눌러줌으로써 이 브로치 가공의 그 공구의 모양과 같은 형상을 이제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인발 또는 아비배서 절삭 작업하는 가공법입니다. 연상 입자에 의한 가공법이 아니라 브로치라는 절삭 공구에 의한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드릴 가공의 종류가 아닌 것. 드릴 가공의 종류로는 우선 구멍을 뚫는 작업이 있죠. 구멍을 뚫는 작업. 그리고 이 구멍을 넓혀주는 보링이 있습니다. 보링 작업. 그리고 이 구멍을 다듬질 해주는 리밍이라는 작업이 있고요. 원추형으로 접시머리 나사를 만들 때 원추형으로 만드는 이제 카운터 싱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운터 싱킹. 그리고 이제 나사 그 머리 자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보링. 그리고 그 머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 보링보다는 좀 깊이가 얇은 살짝 이렇게 가공을 하는 스포 페이싱이라는 작업도 있습니다. 스포 페이싱.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넓혀준 보링, 리밍, 다듬질하는 리밍, 그리고 원추형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싱킹, 카운터 싱킹이 있고요. 맨드릴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있는 공작물을 고정시켜서 그 동심원에 가공을 할 때 사용하는
선반 가공의 부속품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그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가공물의 줄 작업 방법. 직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줄을 길 방향으로 이렇게 직진시키는 건데요. 직진시키는 겁니다. 이게 직진. 최종 다듬질 작업에 사용을 합니다. 사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줄 작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절삭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황삭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진법은 이제 황삭과는 반대되는 개념인 정사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줄을 길이 방향과 직각으로, 그러니까 길이 방향과 직각으로 움직여 절삭하는 방법인데, 폭이 우선 좁고 길이가 긴 공작물 그 작업에, 줄 작업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가공물의 줄 작업 방법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3번이 되고요. 후진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연삭숫돌의 결합도가 가장 높은 것. 연삭숫돌의 결합도는 그 알파벳이 그 E부터 되어 있는데 E부터 Z로 가면 갈수록 결합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는데 매우 연한 것은 EFG, 매우 단단한 것은 TU, V, W, X, Y, Z. 결합도로 이렇게 비교를 하실 때는 이제 알파벳 순서가 그 늦은 순서대로 늦을수록 결합도가 높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높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UWZ 4번이 되겠네요. 6번 보시겠습니다. 기어 쉐이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선 이 기어 쉐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어를 절삭한 다듬질하기 위한 그런 전용 절삭기입니다. 기어 절삭기.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서 설명된 것 중에 가장 그 설명을 옳은 것은 절삭된 기어를 고정밀도로 다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우선 기어를 절삭하는 전용 그 공구로는 그 호빙 머신이 있고, 호브라는 공구를 통해서 기어를 절삭하는 호빙 머신이 있고요. 피니언 커터, 그리고 기어 쉐이퍼. 기어 쉐이퍼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을 기어 쉐이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벨 기어를 만드는 베벨 기어 절삭기. 기어 절삭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총형법, 형판법. 형판법은 이제 모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공구와 똑같은 형태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창성법. 이 창성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 창성법이 거의 모든 기어들이 그 인벌루트 그 치형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인벌루트 치형을 만드는 기어 절삭법이 창성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차바퀴처럼 그 지름이 크고 길이가 짧은 공작물의 가공에 가장 적합한 선반. 우선 기차바퀴가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그 차륜 선반, 그리고 정면 선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차륜 선반 같은 경우에는 기차바퀴를 주로 가공하는 선반인데요. 주축대 두 개를 마주 세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 선반 같은 경우에는 기차바퀴와 같이 지름이 크고 폭이 좁은 공작물을 절삭하는 데 사용되는 선반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름이 크고 길이가 짧은 공작물의 가공에 가장 적합한 선반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정면 선반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차바퀴가 나오면 이 차륜 선반과 정면 선반을 생각하시면 되고, 기차바퀴를 가공하는 것은 차륜 선반, 그리고 기차바퀴처럼 지름이 크고 길이가 짧은 것을 그 가공한다라고 하면 정면 선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 수평 밀링으로 그 공작물의 V홈과 각도가 주어진 경사면을 가공할 때 가장 적합한 커터. 수평 밀링으로 공작물의 V홈이라고 했으므로 이 각이 두 개겠죠. 그래서 양각 커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초형 밀링 커터 같은 경우는 윤곽 가공을 할 때 사용하는 커터이고요.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릴처럼 생겼는데, 이 엔드밀은 그 옆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구멍 가공에도 사용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외축
홈부에 좁은 평면을 가공할 때 사용을 하고요. 평면 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주축이 있다고 하면 주축과 평행한 그런 평면을 가공할 때 보통 페이스 커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페이스 커터 평면 커터죠. 페이스 커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평면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로 가공할 수 있는 위는 아니고 아래겠네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그 처음에 예, 6면 가공을 하는데 밀링에서 여기 기준면들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위용과 각도가 주어진 경사면을 가공한다고 했으므로 양각 커터가 되겠고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밀링머신에서 커터의 지름이 200mm이고 한 날당 이송이 0.3, 커터의 날수가 8개, 그 회전수가 500rpm이라고 했는데요. 절사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절사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V는 1000분의 파이 dn인데 여기서 파이는요 파이가 아니라 이 1000이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 지금 d는 이 지름은 밀리미터 그 단위이고 여기 절사속도는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1m는 1000mm이기 때문에 그 10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 문제에서 지름이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미터 단위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1000을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분의 파이 dn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공식에 적용해보면 1000분의 파이 곱하기 200 곱하기 500 계산을 하면 314.5 미터 퍼 미뉴트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공작기계 기본 운동이 아닌 것. 공작기계는 기본적으로 절사 운동을 하고요. 위치 조정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송 운동을 합니다. 보통 공작기계는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작물의 회전과 공구의 이송, 그리고 밀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구 회전 운동과 공작물의 그 이송 운동으로 이루어지죠. 여기서만 봐도 이렇게 절사 운동과 그 이송 운동을 한다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공작물의 위치 조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공작물의 철탁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운동에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도면에 지시한 기아공차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우선 이 기아공차의 이 기호를 보니까 이것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진원도이고요. 이것은 진원도가 헷갈리는 게 원통도입니다. 원통도의 기호는 이렇게 생겼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 진원도라고 하는 것은 해당 모양에서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D 원이죠. 2D 원. 원통도라고 하는 것은 3D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통. 보기를 보시면 우선 이 진원도에 대한 내용은 그 이미 축지가 단면에 있어서 바깥둘레 평면 위에서 여기서 0.02만큼이죠. 0.02mm 만큼 동심원 사이에 있어야겠죠. 원통이라고 했으면 그것은 원통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1번에 대한 설명이네요. 원통의 축선. 이게 원통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평면도죠. 평면도는 기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면은 0.02mm 만큼 떨어진 두 개의 직선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직도죠. 진직도 공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아공차 종류 기호를 우선 알아두시고, 기아공차에서는 이렇게 자세공차에 속하는 것, 모양공차에 속하는 것, 그리고 기호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진원도와 원통도를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12번입니다. 그림에서 기준치수 파이 50구멍의 최대 실체 치수, 자 MMS는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대 실체 치수 MMS라고 하는 것은 이 M이라고 하는 것이 자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최대니까 맥시멈, 그리고
메터리얼 사이즈인데요. 맥시멈 메터리얼 사이즈, 이제 최대 실체 치수입니다. 여기서 구멍인지 축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멍이 작아야만 그 공작물이 재료가, 그러니까 공작물이 재료죠. 그 재료가 가장 큰 그 조건, 큰 조건이 최대 실체 치수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재료가 가장 크려면 구멍이 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0-0.2가 되죠. 그래서 49.8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구멍이 아니라 축이다. 그럼 축의 최대 실체 치수를 구하라 했으면,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큰 것이죠. 재료가 가장 큰 그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축에서는 50 플러스 0.2가 돼서 50.2가 됩니다. 여기서는 구멍의 최대 실체 치수라고 했으므로 49.8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구멍 기준인지 축 기준인지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구멍은 가장 작아야만 그 재료가 커지니까 0.2를 빼서 49.8이 나오고요. 그 축 기준일 경우에는 구멍과는 상관없이 그 가장 큰 사이즈 그 0.1을 더해서 50.2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도면에서 제거 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할 때 표면 결 도시 방법. 자, 보기를 보시면 제거 가공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 제거 가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는 뜻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거 가공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4번입니다. 도면에 사용하는 치수 보조 기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R 반지름 맞고요. C는 45도 못대기죠. 45도 못따기. 자, 이런 경우 이렇게 못따기를 해주는 45도 못따기. 그래서 표시를 할 때 보통 뭐 C2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2mm 정도 이제 못따기 45도 못따기를 해라 라는 뜻이겠죠. S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의 지름, 그 사각형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뜻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그 동일 부위에 중복되는 선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대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 선의 우선순위로는 우선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선, 치수 보조선으로 우선순위대로 이게 나열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기에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절단선이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스프링을 제도하는 내용을 틀린 것. 스프링 제도를 보시면 이렇게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스프링은 그 보통 나사와 같이, 나사를 우리가 그 표시를 해줄 때도 보통 나사는 이제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죄어지는 오른 나사를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왼쪽으로 돌렸을 때 죄어지는 왼나사일 경우에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왼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스프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그 왼쪽 감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오른쪽 감기로 도시를 해야 됩니다. 그 왼쪽 감기의 경우에는 왼이라고 그 나사처럼 왼나사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답은 1번이 틀렸고요. 원칙적으로 하중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략도로 표시하고 필요한 사항 용어표를 기입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코일의 중간 부분 생략할 때는 간의 1점 세선으로 중심선을 표시하듯이 도시를 해줍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 입체도에서 그 화살표 방향이 정면도 방향일 경우에 올바르게 투장된 평면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이게 화살표 방향이 정면도라고 한다면, 자, 이쪽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다본 그 형상이 평면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우선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선 보이니까 1번과 2번이 보이는데 그 이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이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번이 될 수가 없고 2번에 대한 형상이 맞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기하공차 기호 중에 그 자세공차 기호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세공차 기호를 골라보면 우선 1번은 동심도입니다. 동심도. 2번은 진원도이고요. 3번은 평행도입니다.
4번은 윤곽도인데요. 면의 윤곽도입니다. 자세공차에 속하는 것은 그 평행도와 직각도, 그리고 경사도가 있습니다. 평행도는 기호는 이렇게, 직각도는 이렇게, 경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자세공차의 기호는 평행도밖에 없네요. 답은 3번이 되고요. 동심도 같은 경우는 위치공차, 그리고 진원도 같은 경우는 모양공차, 면의 윤곽도 같은 경우에도 모양공차에 속합니다. 19번입니다. 실제 형상을 나타내는, 찍어내서 그 나타내는 스케치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찍어내는 것, 프린트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대고 실제 모양을 뜨는 방법이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0번입니다. 맞물리는 한 쌍기어의 도시에서 맞물린 부의 이끝원을 그리는 선, 이것은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스퍼기어 제도. 이끝원은 굵은 실선으로, 피치원은 가는 1.4선으로, 이뿌리원은 가는 실선을 작도한다 라고 했는데, 이 기어에 관련된 세 가지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의 치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다른 색으로 이 끝원은 파란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선이죠. 끝선. 그리고 이 뿌리선이 이 부분입니다. 이 뿌리선. 그리고 피치선은 연두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피치선은 가는 1.4선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피치선, 피치원이죠. 피치. 그리고 이 부분이 이뿌리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끝원이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뿌리원입니다. 피치원에서 이끝원까지의 높이를 이끝 높이라고 하고요. 피치원에서 이뿌리원까지의 높이를 이뿌리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높이를 이 높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피치원은 그 두 개의 기어가 맞물릴 때 서로 접하는 그 점이 생기는데요. 그 점을 이어 만든 원이 피치원입니다. 이 피치원은 1.4선으로 도시를 해야 한다는 게, 작도를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끝원을 그리는 선은, 이 끝원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굵은 실선으로 작도를 해야 됩니다. 답은 1번 굵은 실선이 되겠고요. 가는 실선은 이뿌리 원, 1.4선은 피치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유압의 장점이 아닌 것. 무단 변속이 가능하고요. 먼지나 이물질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되겠죠. 장점이 아닌. 윤활성 및 방청성이 우수하고요. 제어가 쉽고 조작이 간단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중 회로의 최고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로서 유압 시스템 내에 최고 압력을 유지시켜준 밸브. 최고 압력을 제어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설정한 압력이 넘어가게 되면 탱크로 귀환시켜주는 릴리프 밸브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유체 퓨즈 같은 경우에는 회로압이 설정압을 넣게 되면 유체 압에 의해서 파열되는 그 압류를 탱크로 귀환시키고 동시에 압력 상승을 막는 길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릴리 밸브와 비슷하긴 하지만 최고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밸브라고 했으므로 릴리 밸브가 되겠고요. 이것은 밸브가 아닙니다. 시크스 밸브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밸브가 되겠고요. 스로틀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량을 조절해주는 교축 밸브가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F1의 힘의 크기, 이것은 파스칼의 원리를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용기 내에서 비압축성 유체에 그 압력을 가해주면 어느 곳에서는 압력이 같다는 파스칼의 원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 압력 P1과 이 부분에서 압력 P2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원분의
AN분의 F1은 A2분의 F2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F1을 구하는 것은, 자, F2 나누기 A2 그리고 곱하기 A1이 되겠는데요. 자, A1은 여기서 이제 100이라고 했고, A2는 1000이라고 했습니다. F2는 2000N이라고 했으므로 계산을 해주면 200N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유압장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유압 펌프, 오일 탱크, 유압 액추에이터 모두 그 유압장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자, 에어 컴프레셔는 유압이 아니라 공압에 대한 구성 요소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공기압 장치의 습등부에 충분한 윤활유를 공급해서 그 움직이는 부분의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하는 공압기기. 윤활유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루브리케이터죠, 루브리케이터. 다른 말로는 윤활기입니다. 윤활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그 공기압 조정 유닛의 그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공기압 조정 유닛에는 우선 드레무치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압력을 조정해주는 압력 조정기기 감압 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활해주는 윤활기가 있습니다. 루브리케이터. 그래서 윤활기 맞고요. 그리고 공기 필터 맞습니다. 압력 제한 밸브가 아닌 압력 공기 조절기죠. 감압 밸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대기압이 760mm 수은주라고 했을 때, 자, 공기 저장 탱크의 압력계가 7kg 중 퍼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탱크의 절대 압력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760mm 수은주는 이게 1atm입니다. 그 1기압이죠. 이것은 760이라고 하는 것은 그 킬로그램 중 퍼 제곱센티미터 단위로 바꿨을 때는 1.0332라고 그 단위 환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1기압이 몇 킬로그램 중 퍼 센티미터 제곱인지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1.0332가 그 대기압이라고 했으므로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력입니다. 계기압력은 7kg 중 퍼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므로 1.0332 플러스 7입니다. 답은 8.0332 kg 중 퍼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른 유압 모터에 비해서 구조가 간단하고 내구성이 우수해서 건설용 기계를 비롯해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유압 모터. 우선 유압 모터를 구분하실 때는 그 기어 모터, 베인 모터, 그리고 피스톤 모터 이게 세 가지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가장 그 구조가 간단한 것이 기어, 그리고 베인 중간, 피스톤은 복잡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은 그 기어가 제일 안 좋고 뭐 기어가 나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피스톤 모터가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가격도 가장 비싸고요. 피스톤 모터가. 여기서는 구조가 간단하다고 했으므로 기어형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관내에 흐르는 유체는 그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층류와 난류로 구분되는데요. 레이놀즈 수의 일반적인 특성의 설명으로 틀린 것.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것은 그 유체의 흐름에서 점성에 의한 힘이 층류가 되게끔 작용하는데요. 관성에 의한 힘은 그 난류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를 취한 것이 레이놀즈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레이놀즈 수에 의해서 이게 난류인지 층류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층류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바뀌지 않는 그런 잔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난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방향의 변화가 심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류일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레이놀즈 수가 그 10의 3승보다 큰 경우가 난류이고요. 작을 경우가 층류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통 기준값이 뭐 2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10의 3승이라고 해도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놀수가 무한으로 갈수록 레놀수의 영향이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레놀수가 무한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그 점성이 떨어집니다. 점성이 떨어지게 되면 레놀즈 수에 대한 그 영향이 적어지겠죠. 이제 답은 틀린 건 3번이 되고요. 레놀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점성이 매우 큰 경우입니다. 고점성이죠. 그래서 측류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4번도 맞았고요.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그 다음 중 유압 펌프에 속하지 않는 것. 유압 펌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선 기어, 베인, 피스톤 펌프죠. 에어 펌프는 공압 펌프에 속합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31번입니다. 스위치 개폐 상태를 나타내는 정성적 제어로서 그 온오프 두 종류의 상태를 불연수적으로 나타내는 신호. 정성적 제어와 정량적 제어가 있는데요. 온오프, 이진, 그리고 영환이 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는 것을 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제어와 관계가 있죠. 디지털 제어. 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나 풍량, 유량 이런 것처럼 0과 1로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양을 제어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다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정성적 제어라고 했으므로 디지털 신호로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